2024년 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 박영호는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다. 30년간 함께 운영하던 작은 식당도 문을 닫고 65세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회계사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걱정이 늘어만 갔다. 아들아, 괜찮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혼자 요리하기 귀찮아 하시는지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드셨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TV만 보신다고 하셨다. 그때 정소영을 만났다. 동네 마트에서 아버지와 우연히 부딪힌 것이 첫 만남이었다. 30대 후반 화면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에 그녀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소영은 계속 미안해하며 근처 카페로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대접해드렸다. 혹시 혼자 사세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던데. 소영의 관심에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자 소영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며칠 후 소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뵌 정소영이에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 물론이지, 고맙구나. 그렇게 소영은 일주일에 2~3번씩 아버지를 찾아뵈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어 와서 함께 식사하고 복지 관련 정보도 알려드렸다. 어르신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신청해 드릴게요. 실제로 며칠 후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마워요. 소영 씨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르신이 제 아버지처럼 느껴져서요. 사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이런 기회가 소중해요. 소영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역복지관에서 근무하며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 없이 혼자 지내며 노인 복지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점점 소영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 갔다. 아버지의 통장 관리부터 병원 예약, 각종 공과금 납부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렸다. 제가 이런 업무에 익숙하니까 대신 해드릴게요. 어르신께서는 편히 쉬세요. 나 역시 바쁜 일상 중에 소영이 아버지를 돌봐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들아, 소영이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일을 자원해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아버지는 소영을 친딸처럼 여기셨다. 그리고 소영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문자로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소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예 이곳 근처로 이사와서 더 가까이서 돌봐드릴까요? 지금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매일 오가기가 힘들거든요. 아버지는 그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하셨다. 그럼 정말 좋겠구나. 혼자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거든. 소영이 아버지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한 후 아버지의 생활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산책하며 복용 중인 당뇨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셨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매일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소영이 아버지에게 보이는 관심이 과연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 말이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너무 이상적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소영이 가까이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아버지 주변에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버지의 사회적 관계였다. 평소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거나 오랜 친구들과 만나시던 일들이 줄어들었다. 요즘 경로당 안 가세요? 아, 소영이가 집에서 더 편하게 쉬라고 하더구나. 나이 들어서 밖에 돌아다니면 다칠 수도 있다고. 두 번째 변화는 아버지의 금전 관리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시던 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소영에게 맡기셨다. 소영이가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해준다더구나. 편하더라고. 처음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통장 잔고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전혀 모르시게 된 것은 조금 이상했다. 아버지,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잘 모르겠다. 소영이가 필요한 건 다 사주니까 돈 쓸 일이 없어서. 아버지의 대답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들렸다.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편한 일일까?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아버지가 새로운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소영이가 좋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 최신 영양제도 받고 정기 검진도 받을 수 있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잘 모르겠다. 소영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소영에게 직접 물어봤다. 아버지가 참여하신다는 건강 프로그램이 뭔가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이에요. 독거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버님 같은 경우 당뇨가 있으시니까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정정하시던 분이 자꾸 깜빡하시는 일들이 많아졌다. 아들아,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오늘이 며칠이지? 자꾸 헷갈리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글쎄다 예전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소영이가 주는 영양제를 먹으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 영양제를 먹으면 피곤해져요? 응, 이상하지? 영양제는 기운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양제를 먹고 더 피곤해진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영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의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초기에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몸에서 독소가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아버지의 서류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소영이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줬어.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어떤 서류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관련 서류 그런 것들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서류들을 정리해야 할까? 나는 소영의 과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일관성 있게 들렸는지, 정말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소영에게 미안한 일 같아서 망설여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소영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나오는 길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조급해하지 마.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해야 돼. 누구와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까? 혹시 아버지의 복지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업무 이야기일까?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숨기듯이 해야 할까? 그리고 의심받으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부터 나는 아버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영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영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소영이 사용하던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였다. 여러 개의 신분증이 있었다. 정소영, 김미경, 이혜진.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신분증마다 다른 주소와 직업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소영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작은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박영호 65세, 독거노인, 추정 자산 8억 원, 부동산 6억, 예금 2억, 자녀 1명, 아들, 건강상태 양호, 당뇨 보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1단계 신뢰관계 구축 완료. 2단계 사회적 고립화 진행 중. 3단계 재산관리권 확보 완료. 4단계 법적 보호자 지위 확보 예정.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종 목표 유산 상속 후 다음 대상 물색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영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과 관심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서둘러 소영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최소 4명의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었고 그들 모두 소영과 만난 지 1-2년 내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마다 소영은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보험금을 수령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6개월 전의 일이었다. 70대 독거노인 김 씨는 소영을 양녀로 입양한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소영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사인은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소영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날 돌봐주는데. 하지만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시고 나서는 표정이 굳어지셨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먹은 영양제는 뭐였던 거냐? 아마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곤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아직 법적으로 양자 관계를 맺거나 유산 상속에 관한 서류에 서명하지는 않으신 상태였다. 하지만 소영이 계속 그런 제안을 해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다. 가족처럼 지내는데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나중에 병원비나 장례비 같은 것도 제가 책임질 수 있고요. 우리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정 분쟁으로 치부하려던 경찰관들도 내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억울하다며 연기를 계속했다. 저를 왜 잡아가세요? 어르신을 진심으로 모셨는데.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소영의 집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과 각종 위조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버지를 포함해 현재 접근하고 있는 독거노인 5명의 리스트였다. 모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었고 각각에 대한 상세한 공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소영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 본명은 장미선, 전과자로 이미 사기 혐의로 2차례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위조였고 복지관 근무 경력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독거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법정에서 만난 장미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평소에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노인들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버지는 다행히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큰 손실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애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자꾸 자신을 탓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하시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회복하셨다. 나 역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진정한 도움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 빠른 신뢰관계 형성, 사회적 고립 유도, 재정관리 개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주변 상황 파악,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이런 아픈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